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저를 봤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검은 상복을 입은 한 남자가 제 앞에 섰는데 박인호 씨의 장남 박준혁이었죠.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마치 저를 가늠하듯 무언가를 계산하듯 훑어보는 그 시선에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 고인과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그 질문은 분명 조문이 아니었어요. 저를 하러 온 사람이 던지는 예의상의 질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눈빛이, 그 질문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이영숙이고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7년째였는데 자식들은 다들 출가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 집엔 저 혼자였어요. 3층짜리 작은 빌라지만 남편과 평생 모아 장만한 제 명의의 집, 그게 제 전부였죠. 처음엔 정말 적막했어요. 혼자 밥을 차려놓고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분을 만났죠. 박인호 씨. 저보다 3살 많은 68배 호랍이었는데 처음 그분이 제게 바둑을 두실 줄 아냐고 어색하게 물어보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줍게 웃으시던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바둑을 두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인호 씨도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였다고 하셨죠. 자식들은 모두 장성했지만 각자 가정이 있어 자주 보지 못한다며 쓸쓸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망했다고, 빚도 좀 있었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산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동정을 바라는 것도 아닌 그저 담담한 고백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아팠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인호 씨가 조심스럽게 같이 살 수 없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결혼은 아니고 그냥 동거라고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시더군요. 가진 건 없지만 집안일도 하고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다고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다고요. 짐은 안 되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보며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분이 좋았고 혼자 사는 것도 지쳤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죠. 제 재산을, 제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제안했어요. 같이 살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 두자고요. 이인호 씨는 흔쾌히 동의하셨고 오히려 먼저 나서서 법무사를 알아보시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동거계약서와 재산분리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서로 법률상 혼인이 아닌 동거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일방이 사망했을 때 상대방에게 재산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공증까지 완료하고 서류는 갈색 봉투에 넣어 제 서랍 깊숙이 보관했죠.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그 갈색 봉투가, 그 안의 서류가 훗날 제 인생을 구원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인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개며 집안을 돌봐주셨는데 제가 경로당 일을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닐 때면 늘 환하게 웃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저녁은 자기가 준비해 놓겠다고 하시곤 했죠. 가끔 제가 그분 병원비나 옷값을 대주려 하면 손사래를 치시며 자기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제 돈을 쓰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그분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은 진짜 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명절이면 그분 자식들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분도 굳이 연락하지 않으셨죠. 애들도 바쁘니까 괜찮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분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올해 2월이었는데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죠. 이노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영숙 씨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쓰러지시는 그분을 보고 급히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고인께서 심장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평소 약을 드셨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제야 알았어요. 이노 씨가 심장약을 몰래 드시고 계셨다는 걸. 저한테 걱정 끼칠까봐 숨기셨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렀어요. 그분 자식들이 모두 왔는데 장남 박준혁, 차남 박준호, 막내딸 박지민, 세 사람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빈소를 지켰죠. 저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5년을 함께 산 동거인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는데 그런데 장남 준혁이 제게 고인과 어떤 사이였냐고 물었어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노 씨와 5년간 같이 살았고 동거 관계였다고 대답했는데 준혁은 그러셨군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섰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그 시선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막내딸 지민만이 제 손을 잡아주며 아버지를 잘 모셔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이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하셨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장남과 차남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제 등을 찔러왔죠. 장례를 마치고 자식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저는 텅 빈 집으로 혼자 돌아와서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죠. 이노 씨 정말 고마웠다고, 편히 쉬시라고. 하지만 그날 밤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준혁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창밖은 어두웠고 이노 씨가 계시던 방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죠. 설마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그것이 평온의 끝이었어요. 진짜 악몽은 그 일주일 뒤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분의 빈자리에 적응하지 못한 채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그분 방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실감했죠. 그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장남 박준혁이 동생 박준호와 함께 서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에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준혁이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냉랭했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라도 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준혁은 아니라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더니 천천히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찾아온 건 아버지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재산이라니요? 이노 씨는 가진 게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준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와 5년간 동거했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으로 일정한 권리가 있다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는데
준혁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저와 5년간 동거하면서 이 집에서 생활했고 가사를 분담했으니 이 집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아버지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자식들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귓전이 울렸어요. 제 집이 공동재산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이 집이 제 명이고 제 돈으로 산 거라고, 이노 씨는 이 집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준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원 판례를 보면 사실혼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경제적 기여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따졌어요. 차남 준호가 거들었죠. 자기들도 이해한다고, 아버지 돌봐준 거 감사하지만 법적으로는 자기들도 권리가 있으니 그냥 원만하게 합해 보자고요.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는데 이 집 시세가 대략 5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의 기여분을 최소한으로 잡아도 30%는 되니까 1억 5천만 원이고 자기들이 양보해서 1억만 주면 조용히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죠. 1억이요. 제 노후 자금을 달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노 씨는 이 집에 단 한 푼도 보탠 적 없고 오히려 제가 생활비를 댔고 병원비도 제가 냈다고 항변했지만 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더니 그럼 증거가 있냐고. 아버지가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건 이웃들이 다 알고 있고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시는 거 다 봤는데 그게 경제적 기여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차남 준호가 다시 끼어들었는데 소송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으니 그냥 5천만 원만 달라고. 그럼 자기들도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5천만 원, 1억.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왜 이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노 씨는 당신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고 오히려 절대 제게 집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요. 준혁이 비웃듯 말했죠. 아버지가 뭘 아시냐고. 법을 모르셨으니까 그런 말씀 하신 거고 자기들은 아버지 권리를 찾는 거라면서 저도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고 배신감이었죠.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렸구나.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장례식 끝나자마자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만 보였던 거죠. 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가달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좋게 말할 때 합의하라고. 소송 가면 더 복잡해진다며 일주일 시간을 준다고 했죠. 그들은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나갔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준혁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실혼 배우자, 재산 분할 청구, 공동재산. 정말 그들 말대로 될 수 있는 걸까요? 제 집을,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죠. 이노 씨를 5년간 정성껏 돌봤는데 이게 보답입니까? 그분 자식들이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노 씨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짐 안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하신 말씀이요.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죠. 문제는 그분 자식들이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절대 안 돼. 내 집은 못 빼앗겨.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싸우겠다고. 끝까지 제 것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으로 일어나 급히 옷을 차려입었는데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어요. 정확히 알아야 했죠.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들이 허세를 부리는 건지. 현관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이영수, 정신 차려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법무사 사무실은 동네 시장 근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접수를 마치고 상담실에 들어서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법무사가 저를 맞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설명했어요. 이노 씨와의 동거, 그분의 사망, 그리고 자식들의 요구까지. 법무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일단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고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죠. 다행이다 싶었는데 법무사의 다음 말이 저를 다시 긴장시켰어요. 다만 상대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재산분할 청구라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고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일부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정말 제 집을 빼앗길 수도 있냐고 물었더니 극단적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입증 책임은 상대 측에 있다고 했어요. 고인이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요. 법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혹시 동거 시작할 때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한 적 없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죠. 갈색 봉투. 5년 전 이노 씨와 처음 동거를 결정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먼저 법무사 가서 서류 좀 만들어 두자고 제안했었고 이노 씨는 흔쾌히 동의하시며 그게 좋겠다고 자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하셨던 기억이 났죠. 우리는 함께 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었어요. 그리고 2가지 서류를 작성했는데 동거계약서와 재산분리 확인서였죠. 2 문서 모두 이노 씨가 직접 읽어보시고 자필로 서명하시고 인감도장까지 찍으셨고 공증까지 완료했었어요. 그때 이노 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이걸로 마음 놓으라고 자기가 절대 짐 안 된다고 하시던 얼굴이 선해요. 저는 법무사에게 급히 말했어요. 있다고요. 동거계약서랑 재산분리 확인서가 있고 5년 전에 여기서 작성했다고요. 법무사의 눈이 커지더니 정말이냐고 혹시 공증도 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네 공증까지 했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법무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다고. 그 서류가 있으면 상대 측 주장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노 씨, 당신이 지켜준 거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급히 안방으로 향했는데 오래된 원목 서랍장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 갈색 봉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랍을 열고 이것저것 뒤적였어요. 낡은 사진첩, 통장, 도장, 그리고 마침내 갈색 봉투가 손에 잡혔죠. 있다.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안에는 2장의 문서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동거계약서에는 박인호와 이영숙은 법률상 혼인이 아닌 동거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며 일방의 사망 시 타방에 대한 재산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었고 재산분리 확인서에는 이영숙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은 전적으로 이영숙 개인 재산이며 박인호는 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2 문서 모두 이노 씨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선명했고 공증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나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펼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인호 씨의 필체가 보였고 그분이 이 서류에 서명하시던 날이 떠올랐어요. 영숙 씨, 이걸로 마음 놓으세요. 제가 절대 짐 안 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이인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는데 이번엔 갈색 봉투를 들고요.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다고. 이 서류만 있으면 상대 측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공증된 문서고 고인이 직접 서명했으며 사망 5년 전에 작성된 것이니까 사전에 명확하게 재산 청구권을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법원이 이걸 무시할 수 없다고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 서류 보여주기만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소송 그 과정이 힘드실 거라고. 살아계실 땐 코빼기도 안 비추던 아들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내놓으라니 참 괘씸했습니다. 그것도 제 재산을 말이죠. 갈색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죠. 이영수, 노후 재산은 꼭 지켜야지. 그리고 확실하게 끝내. 일주일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생각해봤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1억 원은 너무 많다고. 제가 노후 자금이 없다고요. 준혁이 그럼 얼마를 생각하냐고 물었고 저는 5천만 원이면 안 되겠냐고 했죠. 준혁이 비웃듯 말했어요. 5천은 너무 적고 최소 8천은 돼야 한다고요. 저는 그럼 좀 더 생각해 볼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고 준혁은 알겠지만 너무 오래 끌면 자기들도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돈에 눈이 먼 인간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미 승리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거예요. 저는 갈색 봉투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죠. 이노 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당신의 명예도 제 재산도 지킬게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화면에 비친 건 막내딸 박지민이었어요. 문을 열자 지민은 후드티에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마치 남 몰래 온 것처럼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그래 들어오라고 했죠. 지민은 마스크를 벗은 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차라도 한잔 할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오래 있을 순 없다며 오빠들이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지민을 거실로 안내했는데 그녀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정말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하냐고 물었고 지민은 오빠들이 이러는 거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며 눈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민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지민아, 나는 영숙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이 나이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내가 빈털터리인 걸 알면서도 받아줬다고. 자기는 저한테 빚진 사람이지. 권리를 주장할 처지가 아니라고. 절대 짐이 되면 안 된다고요.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조심하셨대요. 제 돈 한 푼도 안 쓰려고 하시고 오히려 자기 연금으로 뭐라도 사려고 하시고 그런 분이셨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분의 마음을 지민이 알아주는 게 고마웠죠.
지민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들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돈 이야기만 한다고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모였을 때 준혁 오빠가 아버지 5년 동거했으니 사실혼 인정될 거고 저 집 절반은 자기들 거라고 하더랍니다. 뭐라고요? 하고 물었더니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했대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버지가 원하시던 게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준혁 오빠가 화를 내면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넌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더래요. 지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자기는 오빠들이 부끄럽다고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땐 한 번도 안 찾아오더니 돌아가시니까 재산 타령이라며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고 물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들이 원래 그랬냐고요. 지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준혁 오빠는 원래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대요. 몇 년 전에도 외할머니 유산 문제로 친척들이랑 싸웠는데 그때도 끝까지 자기 목 챙기려고 해서 정말 볼품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준호 오빠는 형 말만 듣고 따라간대요. 자기 생각이 없어서 준혁 오빠가 아버지 재산 찾자고 하니까 그래 형 말이 맞아 하는 거라고요. 지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자기는 이번 일에 끼고 싶지 않다고요. 오빠들이 뭘 하든 자기는 반대한다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고맙다고 내 마음 잘 안다고요. 지민이 일어서려다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그리고 오빠들이 지금 이웃분들한테 연락하고 다니는 거 아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 뭐라고 되물었는데 지민이 설명하는 거예요. 준혁 오빠가 아래층 아저씨랑 옆집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라 저랑 부부처럼 살았는지 증언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 얼굴이 굳었어요. 증인 확보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래? 하고 물었더니 아래층 아저씨는 그래 부부인 줄 알았다고 했고 옆집 아줌마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지민이 말했어요. 이모 조심하라고 오빠들이 진짜 소송할 것 같다고 변호사도 이미 만났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이모가 알아서 할게. 지민이 정말 괜찮으냐고 물었고 저는 응 괜찮다고 대답했죠. 지민은 안심한 듯 웃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자기한테 전화하셨대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지민아, 나 죽으면 영숙 씨 좀 챙겨줘라고. 내가 영숙 씨한테 빚을 졌다고. 너희 오빠들이 혹시라도 영숙 씨 괴롭히면 내가 막아달라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민이 계속 말했는데 아버지가 이미 아셨던 거래요. 오빠들이 이럴 거라는 걸요. 그래서 자기한테 부탁하신 거라고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자기는 아버지 유언 지킬 거라고. 오빠들한테 절대 안 진다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돕겠다고 했어요. 저는 지민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지민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고 이노 씨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사진 속 그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노 씨, 당신은 다 알고 계셨군요. 그분은 자식들의 성격을 알았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셨던 거예요. 동거계약서도 재산분리 확인서도 모두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막내딸에게까지 부탁을 해두셨죠.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저는 이노 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그리고
지민이가 있어서 든든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민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무엇보다 갈색 봉투 안에 그 서류가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릴 때까지. 3월 중순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는 오후였는데, 우체부가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등기 우편을 받았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희.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A사 용지 5장 두툼한 내용 증명이었어요. 사실혼 관계 확인 및 재산 분할 청구의 건. 첫 줄부터 제 가슴을 찔러왔는데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고 박인호와 이영숙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측은 부부로 인식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고인은 동거 기간 동안 가사노동, 집안 관리, 배우자, 부양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피청구인의 부동산 시가 약 5억 원 중 고인의 기여분을 최소 30%로 산정할 시 1억 5천만 원에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본 내용 증명 발송일로부터 2주 내에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고 숨이 막혔죠. 1억 원 주 안에. 갑자기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어요. 갈색 봉투에 서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법원이 그들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하죠? 제 노후 자금은 통장에 8천만 원이 전부였고 집을 팔지 않고는 1억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집을 지킨다 해도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죠? 이영숙 정신 차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에게 연락했고 그분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4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 김연주 변호사였는데 내용 증명 내용을 확인하고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이웃들 증언도 있고 5년이나 같이 살았다는데요. 하고 제가 말하자 그래도 동거계약서와 재산분리 확인서가 있잖냐며 이게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는데 상대 측 주장은 크게 3가지래요. 첫째, 사실혼 관계 인정. 둘째, 고인의 재산 형성 기여. 셋째, 상속인의 대위권 행사. 근데 이 모든 게 동거계약서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이건 사전에 명확히 재산 청구권 없음을 확인한 문서거든요. 게다가 공증까지 됐으니 법원이 이걸 무시할 수 없다고요. 조금 안심이 됐지만 김 변호사의 다음 말이 저를 다시 긴장시켰어요. 다만 상대 측이 아예 소송을 포기하진 않을 거래요. 아마 조정 신청을 할 거라고요.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는 건데 상대 변호사도 승산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마지막으로 협박성 합의금을 받아내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조정 나갔어. 그 자리에서 동거계약서를 공개하면 끝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 나갔더니 평소 친하던 박 여사가 수군거리며 영숙이 내가 고인 재산 문제로 자식들이랑 싸운다며? 하고 물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박 여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동네 사람들 다 안다고 이웃들한테 증인되라고 연락 왔다며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래층 아저씨가 입을 열었는데 자기도 전화 받았대요. 박인호 씨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랑 영숙 씨가 부부처럼 살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물으니 뭐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면서
같이 사는 거 받고 부부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영숙이 내 진짜 재산 문제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변명하려 해도 뭐라 해야 할지 몰랐고요. 박 여사가 말했어요. 영숙이 내가 박인호 씨 재산 가로채려고 그런다며. 에휴 사람 봤네.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산을 가로챈다고요. 제가요? 설상가상으로 20년 지기 친구 정순이까지 등을 돌렸어요. 영수가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좀 심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뭐가 심하냐고 물었더니 박인호 씨가 5년 동안 내 집에서 살았잖냐며. 그럼 그분도 기여한 거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냐고 했어요. 순이야 그게 아니라고 하려 했지만 정순이가 말했죠.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동네 사람들 다 내 욕한다고. 재산 지키려고 혈안이다. 황혼에 욕심 부린다. 이런다고요. 저는 울컥했어요. 순이야, 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라고. 인호 씨도 그렇게 원했어. 하지만 정순이는 증거 있냐고. 없잖냐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라고 했죠. 정순이는 차갑게 돌아섰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증거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보여줄 수 없어. 4월 초 예상대로 법원에서 조정 신청서가 날아왔어요. 가사 조정 신청 사건. 신청인은 박준혁, 박준호, 박지민이고 피신청인은 저였는데 청구 취지는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에 기한 금원 지급이었죠. 조정 기일은 4월 20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조정 신청 왔다고요. 예상했다며 이제 준비하라고. 주 후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죠.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걱정 말라고. 자기가 옆에 있잖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꽃이 만개했지만 제 마음은 겨울 같았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구의 배신, 그리고 법원 조정. 모든 게 저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친구의 배신, 현관문에 적힌 재산 도둑이라는 낙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갈색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인호 씨의 필체가 보였고 그 쪽지에 적힌 마지막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 씨, 끝까지 당신 것을 지키세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인호 씨,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믿을게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어요. 조정 기일 3일 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영숙 씨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조정 기일 아시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3억 원만 달라고. 그럼 모든 걸 취하하겠다고 했죠. 3억이요. 처음엔 1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거도 더 확보했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갔대요. 3억 아니면 끝까지 간다고요. 저한텐 그런 돈 없다고 말했더니 그럼 집을 팔래요. 5억짜리 집인데 3억 주고 2억 남으면 되잖냐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죠. 집을 팔라고요? 준혁이 말했어요. 아니면 조정장에서 보자고. 그땐 5억 다 넘길 각오를 하라고요.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억, 아니, 5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준혁의 협박을 전했는데 변호사님 상대가 3억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 5억 다 넘기라고 하네요.
허세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물었어요. 만약 제가 지면 어떻게 돼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동거계약서가 없었다면 이 싸움은 힘들었을 거래요.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판례도 엇갈리고 입증도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 측이 5년 동거와 이웃 증언을 무기로 밀어붙이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요. 그럼 하고 말하려는데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동거계약서가 있잖냐고. 이게 게임 체인저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동거계약서가 없었다면, 만약 이노 씨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조정 기일 이틀 전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는데 평소처럼 채소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노골적으로 쌀쌀맞게 대했어요. 얼마예요? 하고 물으니 3,000원이래요. 지난번엔 2,500이었는데 하고 말했더니 오늘은 3,000이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저는 돈을 내고 나왔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박인호 씨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랑 싸운다며. 그러게 5년 살았으면 고인한테도 권리 있는 거 아냐? 아이고 황혼에 욕심도 많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는데 마지막 합의안을 제시했대요. 얼마냐고 물으니 2억이래요. 조정 기일 전에 2억만 주면 모든 걸 취하하겠답니다. 변호사님은 자기는 거부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대요. 설령 이긴다 해도 변호사 비용, 인지대,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걸 고려하면 합의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변호사님은 합의하라는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제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이노 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죠. 여보,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한 거였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그분의 온화한 미소만이 사진 속에 남아 있었죠. 당신 자식들이 이렇게 날 괴롭힐 줄 아셨나요? 그래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신 거였나요? 저는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 동거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쳤는데 이노 씨의 자필 서명이 보였고 재산분리 확인서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 씨, 끝까지 당신 것을 지키세요. 그게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노 씨, 이게 당신의 유언이었구나. 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알았어요. 여보,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다시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겼어요.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4월 20일 조정 기일 당일입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쳤는데 시계를 보니 오전 5시였고 조정은 오전 10시인데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는데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였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이영숙, 오늘이 마지막이야. 힘내. 가방에 갈색 봉투를 넣고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9시 반에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네, 준비 다 됐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9시 20분, 저는 법원 앞에 도착했는데 큰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셨네요. 준비는 됐죠? 하고 물었고 저는 네 떨리긴 하지만요. 하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죠. 오늘 핵심은 단 한 가지래요. 동거계약서와 재산분리 확인서를 공개하는 것. 그 순간 모든 게 끝난다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님은 잘못한 게 없다고. 오히려 고인의 뜻을 지키는 거니까 떳하게 하라고요. 그 말에 용기가 났죠. 우리는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3층 가사조정실. 복도에 준혁과 준호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는데 준혁이 저를 보더니 비웃듯 미소 지으며 오셨네요. 이영숙 씨.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합의하실래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쳤어요. 조정실에 들어서니 조정위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5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양측 다 오셨군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는데 저와 김 변호사는 한쪽에 준혁 준호와 그들의 변호사는 반대편이었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고 박인호 씨의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 청구건에 대한 조정이라고 양측 입장을 듣고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했죠. 준혁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는데 조정위원님 신청인 측 입장은 명확하다며 고인과 피신청인은 5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제출했는데 여기 아래층 주민 옆집 주민의 진술서가 있다며 모두 박인호와 이영숙을 부부로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계속하세요. 변호사가 말했는데 고인은 동거 기간 동안 청소, 빨래, 요리 등 가사노동을 전담했고 이는 경제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동산 시가 5억 원 중 최소 30%, 즉 1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봅니다. 하고 주장했어요.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조정위원님 상대 측 주장은 여러 허점이 있다고요. 첫째, 사실혼 관계라는 증거가 빈약하고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웃들이 부부로 인식했잖냐고 상대 측이 반박했죠. 이웃의 인식과 법적 관계는 다르다고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둘째, 고인이 가사노동을 한 건 인정하지만 그것이 재산 형성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신청인의 부동산은 고인과 만나기 훨씬 전에 이미 취득한 것이거든요.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5년 동안 그 집을 관리하고 유지했잖냐고. 그것도 기여 아니냐고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피신청인도 고인의 생활비, 의료비를 부담했고 상호 부조 관계였던 거지 일방적 기여가 아니라고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피신청인 측 다른 증거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저를 보며 눈짓했어요. 지금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는데 그리고 조정위원에게 건넸죠. 조정위원님, 이걸 봐주세요. 조정위원이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 2장을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동거계약서와 재산분리 확인서입니다. 5년 전 고인과 제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겁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준혁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죠. 그게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조정위원이 서류를 준혁 측에 건넸고 변호사가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준혁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었는데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게 대체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조정위원님, 이 서류는 5년 전 작성되어 공증까지 완료된 문서래요. 고인은 명확히 재산 청구권 없음을 확인했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는데 이노 씨는 저한테 절대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 서류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이게 고인의 진심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봉투 안을 다시 뒤적였는데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이노 씨가 동거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제게 건넸던 쪽지였고 저는 그걸 함께 보관해뒀던 거예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숙 씨, 끝까지 당신 것을 지키세요. 그게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노 조정위원이 쪽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고인의 명백한 의사네요.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며 지민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준혁이 놀라며 소리쳤죠. 지민아, 너 왜 여기 와? 지민은 오빠를 무시하고 조정위원에게 말했는데 조정위원님 저는 신청인 중 한 명이지만 오빠들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뭐라고? 준혁이 벌떡 일어섰어요. 지민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나는 영숙 씨한테 빚진 사람이야. 내가 죽어도 영숙 씨 괴롭히면 안 되라고요. 조정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버지는 영숙 이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모한테 절대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저런 서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오빠들은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돈만 밝히고 있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아버지 편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영숙 이모 편에 서고 싶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양측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첫째, 동거계약서와 재산분리 확인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까지 완료됐고 고인의 명백한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고인은 사전에 재산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대위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막내딸의 증언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은 신청인 측의 승산이 없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5년 동거는 사실 아닙니까?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죠. 동거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재산분할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인이 이미 포기한 권리니까요. 이 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합니다. 만약 신청인 측이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준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끝났다. 정말 끝났어. 김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축하드린다고 완벽한 승리래요. 지민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는데 이모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는 지민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지민아.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준혁과 준호는 먼저 법원을 나갔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햇살이 따스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제게는 모든 게 고요했죠. 김 변호사와 지민이 옆에 앉아 저를 지켜봐 주었어요. 저는 가방 속 갈색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봉투가, 이 낡은 서류가
제 인생을 지켜줬죠. 이노 씨, 우리 이겼어요. 당신 명예도 제 재산도 다 지켰어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조정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는데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이제는 평온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조정 이후 준혁과 준호로부터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볼 일이 없겠죠. 그들이 저를 원망하든 후회하든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다만 지민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는데 지난주에도 지민이 찾아왔었죠.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넌? 저도 잘 지내요. 그나저나 이모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지민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런가? 네, 예전엔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조정 결과가 알려진 후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는데 처음엔 여전히 수군거렸죠. 영숙이가 이겼다며. 그래, 알고 보니 원래 서류가 있었대. 에휴, 우리가 오해했네. 하지만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늘 표면만 보니까요. 진실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법이고요. 시장 채소 가게 아주머니도 다시 친절해졌어요. 영숙 씨, 이거 서비스예요. 싱싱한 거로 드릴게요. 고마워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박 여사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죠. 영숙이, 내 그때는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망은 독이니까요. 이제 저는 가벼워지고 싶었죠. 오늘도 저는 이노 씨의 영정 앞에 차를 올렸는데 사진 속 그분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세요. 여보, 제가 이겼어요. 당신이 지켜주셨어요. 저는 중얼거렸죠. 처음엔 원망도 했어요. 왜 당신 자식들이 이러는지, 왜 저를 이런 곤경에 빠뜨렸는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거죠.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저한테 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제 존엄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 당신이 남긴 건 빚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이노 씨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죠. 며칠 전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클래스 안내문을 받았어요. 황혼의 예술가들 60대를 위한 수채화 교실. 한번 해볼까?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첫 수업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는데 강의실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죠. 여러분, 예술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지 않았어.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으니 마음이 평온해졌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지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이모,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토요일 지민이 꽃을 들고 왔는데 우리는 함께 이노 씨의 영정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지민이 눈물을 훔쳤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차를 마시며 지민이 물었어요. 이모, 오빠들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는데 용서라기보단 그냥 내려놓은 거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나만 힘들거든. 이모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아직도 가끔 화가 나.
근데 뭐 어쩌겠어. 내 인생 살아야지. 지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 저도 이모처럼 살고 싶어요. 강하고 당당하게. 너도 충분히 강해, 지민아. 오빠들한테 맞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데 동네 뒷산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요. 오후엔 수채화 연습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죠. 저녁엔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집, 제 돈, 제 인생 모두 제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저는 갈색 봉투를 여전히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꺼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가끔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내봐요. 그리고 이노 씨의 자필 서명을 바라보죠. 이 서류가 나를 지켜줬어.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쪽지. 영숙 씨, 끝까지 당신 것을 지키세요. 그게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이노 씨, 약속 지켰어요. 제가 끝까지 지켰어요.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아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선선하죠. 저는 문득 생각해요. 나는 잘 살았을까? 65년의 인생. 긴 듯 짧고 짧은 듯 긴 시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이노 씨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마저 떠나보냈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래, 나는 잘 살았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지난주 저는 첫 수채화 작품을 완성했는데 주제는 창밖 풍경이었어요. 제 집 창문에서 보이는 가을 풍경을 그렸는데 나무, 하늘, 구름 그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었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영숙 씨 정말 잘 그리셨네요. 감정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는데 이노 씨의 영정 옆이에요.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이듬해 봄, 저는 수채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작은 동네 전시회였지만 제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전시회 오프닝 날 지민이 와서 축하해 주었죠. 이모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지민아. 그리고 그날 한 관람객이 제 그림 앞에 멈춰 섰는데 이 그림 정말 따뜻하네요. 작가님 어떤 마음으로 그리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평온함을 그리고 싶었어요. 제가 다시 찾은 평온함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군요. 제목이 뭐예요? 저는 작품 옆 명패를 가리켰어요. 창밖의 봄, 이영수. 봄이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봄이에요. 일상이 풍요로워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요. 지민도 여전히 자주 찾아오는데 지난달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수줍게 웃는 젊은 남자와 인사를 나눴는데 착해 보였어요. 이모 결혼하면 꼭 초대할게요. 그래, 꼭 와야 해. 축의금 두둑하게 줄게. 우리는 함께 웃었죠. 준혁과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지민에게 들으니 두 사람은 여전히 저를 원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면 그뿐이에요. 다만 안타깝기는 하죠. 그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요. 올해도 이노 씨의 기일이 돌아왔는데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노 씨가 좋아하시던 북어구이, 나물, 그리고 막걸리. 오전 10시 지민이 왔고 우리는 함께 절을 올리고 상을 차렸죠.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지민이랑 저 잘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절을 마치고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이모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지민이 눈시울을 붉혔죠. 나도 보고 싶어. 그분 덕분에 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이모, 아버지가 이모를 만나서 행복하셨대요.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나도 알아.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이노 씨를 그리워했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 돌아간 후 저는 서랍을 열었는데 갈색 봉투를 꺼내 마지막으로 펼쳐봤어요. 동거계약서, 재산분리 확인서, 그리고 쪽지. 이 서류들이 제 인생을 지켜줬죠. 저는 쪽지를 다시 한 번 읽었어요. 영숙 씨, 끝까지 당신 것을 지키세요. 그게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노,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보,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행복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보관했는데 이제 이 서류를 꺼낼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평생 간직할 거죠. 이노 씨의 사랑의 증거니까요. 이영수, 너는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이노 씨의 영정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여보, 저 잘 살고 있죠? 보고 있어요? 대답은 없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고마워요. 이노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남긴 건 빚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여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이영숙은 이제 알고 있죠.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65세의 이영숙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동거인도 아닌 오직 이영숙으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요. 따스하고 부드럽고 희망찬 바람이죠. 이영숙은 미소 지어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